2020년도 제2학기 식품가공론 완 대학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가공학원에 대한 수업 내용은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고 해서 식품의 정의, 식품가공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러한 식품 가공을 하기 위한 목적에 대해서 75분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식품, 이 식품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음식물이어야 된다.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음식물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음식물이라고 하면은 너무나 광범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식품의 정의에는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음식물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식품도 음식물에 해당되고, 한약이라든가 의약품, 이와 같은 것도 음식물에 해당되죠. 먹을 수 있는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식품이 있고 식품 첨가물이 있습니다. 식품하고 식품 첨가물은 국내에서는 다르게 분류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일반 식품, 빵이라든가 과자라든가 술이라든가 떡이라든가 일반 식품이 있고, 그 다음에 건강 기능식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품 첨가물,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식품과 첨가물의 경우는 이 두 가지는 1962년도 1월 20일 날 법률 제 1007호로 공표된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제조, 판매를 하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거죠. 1962년 1월 20일 이전의 상황은 일반 식품이든 식품 첨가물이든 이런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다 무어가 이런 용어 자체도 없었던 거죠. 그전에는. 1962년도 이후부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일반 식품과 식품 첨가물을 제조하고 판매를 해야 되는 이러한 법적인 제도가 이제 마련된 겁니다. 현재도 일반 식품과 식품 첨가물의 제조 판매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대로 제조하고 판매하도록 이렇게 법률로서, 이건 법률입니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서 이 법을 위반하게 되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일반 식품 범위 내에 건강보조식품이라는 카테고리가 이 속에 존재했습니다.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러한 식품, 예를 들어서 뭐 다이어트 식품, 또 변비를 해소할 수 있는 식품 등등등등,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이러한 식품에 대해서 건강보조식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해오다가 2000년도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카테고리로 별도의 법률로서 현재 그 제조와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식품위생법하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두 가지로 한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식품 첨가물,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판매에 대한 모든 법적인 문제를 이 두 가지 법률로서 현재 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식품의 정의의 첫 번째가 음식물이어야 된다. 여기에는 식품 첨가물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 건강기능식품, 한약이라든가 의약품이 음식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식품의 정의에는 딱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의 조건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야 된다. 여기서 영양소라고 하는 것은 식품을 구성하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의 이러한 성분들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어야지만 식품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러한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함유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버리면, 여기에서 첫 번째 한약이나 의약품은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식품에서 배제되는 거죠. 한약, 의약품은. 그 다음에 이제 건강기능식품은 과연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을까?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것도 배제가 되는 거죠. 다이어트 제품, 변비 제품, 비타민 제품, 미네랄 제품, 그 밖에 여러 가지 제품들은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함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식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에 해당되는 제품들, 식품이 아니죠. 일반 식품이 아닙니다. 그러면 식품 첨가물은 과연 식품에 해당될까? 식품 첨가물은 식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색소라든가 보존료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식품 첨가물들은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함유하지 않기 때문에 식품이라고 하지 않고 식품 첨가물로 별도로 구성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음식물이라는 것에는 다 포함이 되지만, 두 번째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함유하고 있다는 이러한 조건을 놓고 보면 건강기능식품, 한약, 의약품, 식품 첨가물은 배제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킨다고 해서
식품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독버섯이라든가 익히지 않은 이러한 생콩을 보게 되면 인체에 해로운 성분, 독성분을 갖기 때문에 독버섯을 우리가 식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먹어서는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식품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생콩의 경우를 보게 되면 볶거나 찌거나 삶거나 한 이러한 그 익힌 콩, 즉 히팅을 통해서, 열 처리를 통해서 익힌 콩의 경우에는 이 소화 흡수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익힌 콩의 경우는 우리가 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생콩은 우리가 식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익히지 않은 콩에는 단백질 분해 요소인 트립신을 작용을 억제하는 이러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트립신 억제제, 저해제라고 부릅니다. 이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유해 성분이 생콩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식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식품으로서 조건을 얘기한다면 유해 성분이 없어야 된다. 독버섯 같은 예를 들어서 유해 성분이 있으면 이것 식품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유해 성분이 없거나 있더라도 적절한 처리에 의해서 제거된 경우에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식품으로 간주하는 조건이 되겠죠. 지금 생콩의 경우는 트립신 이니비터라는 억제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유해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것은 식품이 아니고 이렇게 열 처리하면 이런 유해 성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즉 제거되기 때문에 익힌 콩의 경우는 이건 우리가 식품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얘는 식품입니다. 음식물로서 다양한 영양소를 갖고 있고 이런 유해 성분이 없기 때문에 이건 식품입니다. 그럼 익히지 않은 콩은 과연 뭐라고 불러주느냐? 이것은 우리가 식품 원료라고 불러주는 거죠. 식품 원료. 다른 말로 식품 재료라고 불러주게 되는 것입니다.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시킬 때 우리는 식품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음식물로서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함유하고 유해 성분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적절한 처리에 의해서 제거될 수 있다면 그것은 식품에 해당되는 거죠. 이와 같은 식품 또는 식품 원료를, 식품 재료를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 원료를 분류하는 방식은 생활 방식,
수정하겠습니다. 다시 식품 또는 식품 원료를 분류하는 방식은 생활 양식과 그 출처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수확되는, 논과 밭에서 수확되는 이와 같은 식품 또는 식품 원료를 우리는 농산식품 원료라고 합니다. 논과 밭에서 수확되는 농산식품 또는 원료가 있고, 두 번째는 축산식품 원료가 있습니다. 가축을 키워서 얻어지는 육류, 알류가 있겠고, 또는 그 젖소를 통해서 얻어지는 우유, 이런 것들이 이제 축산식품에 해당이 되겠죠. 세 번째는 수산식품이 있습니다. 강이라든가 저수지라든가 바다에서 수확된 어류라든가 폐조류라든가 해조류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네 번째로 임산식품이 있습니다. 임산식품은 동산식품하고 뭐 땅에서 얻어지는 거지만, 임산식품은 특히 그 산에서 얻을 수 있는 버섯류라든가 산채류에 대한 이런 그 식품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이제 기타 이제 식품 원료가 있습니다. 조미료라든가 소금이라든가 식품 첨가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기타 식품 원료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먼저 농산식품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땅에서 수확되는, 논과 밭에서 수확되는 대표적인 곡물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이제 곡류가 있겠죠. 쌀, 보리, 밀, 옥수수, 메밀, 수수, 귀리, 호밀 등등이 곡류에 해당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이제 서류가 있습니다. 감자라든가 고구마, 토란, 마라든가, 뭐 국내에서는 재배가 안 되지만 카사바, 이 동남아시아에 재배되는 카사바, 이런 것들이 서류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는 뒤류가 있습니다. 콩가식물에 해당되는 대두, 녹두, 강낭콩, 팥, 검정콩, 완두콩, 상당히 다양한 이런 두류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견과류가 있습니다. 밤이라든가 호두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아몬드,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실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과실류.
배라든가 감이라든가 오렌지, 자몽, 유자, 탱자, 복숭아, 대추, 살구, 자두, 포도, 딸기, 무화과, 또 열대 과실로서는 뭐 바나나라든가 파인애플, 키위, 아보카도, 망고, 코코넛 이런 다양한 종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소류가 존재하겠죠. 배추라든가 상추라든가 파라든가 미나리라든가 무라든가 오이, 밥 이와 같은 다양한 채소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그 밖에 기타 식물로서는 농산식품으로서는 기타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겨자라든가 후추라든가 카레라든가 커피라든가 카카오 원두라든가 호프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곡류, 서류, 두류, 견과류, 과실류, 채소류, 기타 식물류가 땅에서 수확되는 농산식품 원료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그 축산식품이죠. 이 축산식품은 가축을 키워서 얻게 되는 이런 육류가 있을 수 있죠. 고기류죠. 젖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염소라든가 이와 같은 포유동물의 젖을 이용한 대표적인 게 우유겠죠. 또 이러한 우유를 가지고 만든 가공품들이 축산식품에 해당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계란류가 있겠죠. 닭이라든가 오리라든가 칠면조라든가 이런 남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 벌꿀인데요. 여기 뭐 화분도 있을 수 있고 노얄젤리, 이와 같은 축산식품의 경우에는 벌을 이용한, 즉 곤충을 이용한 원료들인데 이 벌의 경우에는 이것도 축산식품으로 현재 간주를 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벌이 곤충이지만 축산식품으로 이제 구분해서 일반 식품으로 또는 다양한 건강식품으로 현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산식품이죠. 민물과 바닷물에서 얻어지는 이와 같은 원료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어류죠. 두 번째가 조개라든가 굴이라든가 하는 페류가 있을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미역, 다시마, 김과 같은 해조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임산식품 원료. 산에서 수확되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버섯류죠.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송이버섯, 양송이버섯, 쌀이버섯 등의 버섯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채류라고 해서 나물류가 임산식품에 해당되죠. 고사리라든가 참나물이라든가 추나물, 여러가지 각종 이런 나물류가 임산식품 원료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원료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조미료죠. MSG라는 아미노에서 만들어진
조미료가 있고, 일부에서는 이 식품 첨가물을 기타 식품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식품 첨가물의 경우도 기타 식품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또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그 별도의 내용으로 법적으로 분류해서 국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식품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식품 가공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품 가공이라는 용어를 영어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푸드 프로세싱, 다른 말로는 푸드 테크놀로지, 또 다른 표현 방법은 푸드 매니팩처링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식품 가공이라는 용어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때로는 식품 제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가공과 제조, 같은 의미지만은 엄밀하게 나눈다면 그 차이점은 있습니다. 잠시 후에 가공과 제조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푸드 프로세싱, 테크놀로지, 매니팩처 이 세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푸드 프로세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드 프로세싱이라는 이런 용어는 일단은 공학적인 개념이 도입되어 가지고 이런 공학적인 개념으로 가공 공정을 설명하고 이 단위 조작을 주 공정 이론으로 응용해서 설명을 하는 학문이 푸드 프로세싱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죠. 공학적인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이러한 가공 공정을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이 푸드 프로세싱입니다. 여기에는 유니트 오퍼레이션과 유니트 프로세싱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유니트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가공 공정에서의 물리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열 처리한다, 즉 살균 공정이라든가 분쇄라든가 건조라든가 원심분리라든가 이와 같은 물리적인 변화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유니트 오퍼레이션이고, 유니트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화학적인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화학적 변화는 빵이나 과자를 구울 때 베이킹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분 변화가 있겠죠. 베이킹, 보일링, 끓여서 조리 또는 가공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화학적 변화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 프라잉, 기름에 튀겼을 때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그릴링, 브랜칭. 브랜칭이라는 것은 대치기죠. 즉 푸드 프로세싱이라는 것은 공학적인 개념으로 살균, 건조, 분쇄, 여러 가지 이런 그 공학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푸드 테크놀로지입니다. 이것은 비공학적인 개념으로 비수치적인 관점에서 가공 공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살균, 분쇄, 건조, 원심분리와 같은 이런 공학적인 개념을 들고 한 게 아니라 비수치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푸드 매니팩처. 이것은 가공 그 순서를 중요시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부를 만들 때 대두를 세척하고 물을 넣고 마세한 다음에 끓이고 여과하고 응고제를 집어넣고 굳히는 과정, 이런 순서에 입각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푸드 매니팩처입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식품 가공이라는 이러한 용어는 세 가지, 푸드 프로세싱, 푸드 테크놀로지, 푸드 매니팩처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식품 가공학에서는 요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또 식품공학에서는 식품공학이라는 과목은 푸드 프로세싱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명 푸드 프로세싱 엔지니어링, 다른 말로는 푸드 엔지니어링. 이것이 식품공학이라는 과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3, 4학년 과목에서 식품공학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식품가공학의 공학적인 개념만 별도로 떼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식품공학이에요. 일반적으로 식품가공학에서는 범위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비공학적인 개념으로 가공 순서를 주로 강의를 하고, 공학적인 개념은 별도로 떼어서 식품공학이라는 과목에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식품공학과 식품가공학은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자, 식품가공과 식품 제조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 식품 가공이나 식품 제조는 뭐 다 동일한 의미로서 받아들이는데 가공과 제조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식품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 원료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 형상이나 상태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쌀에서 쌀 가지고 분쇄하면 쌀가루가 되죠. 이 형태라든가 형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본래의 성질은 바뀌지 않은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식품 가공이라고 하는 거죠. 밀에서 우리가 밀가루를 만들게 되는데 이 경우도 밀가루 성분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형태, 형상과 그 상태의 변화만 생기는 것을 우리는 가공이다. 이렇게 정렬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식품 제조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것은 그 식품 원료의 본질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성질을 갖는 식품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쌀 가지고 쌀가루 만들 수가 있겠죠. 이것은 우리가 가공이고, 쌀 또는 쌀가루 가지고 1차적으로 조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성분이 바뀌었죠. 쌀 또는 쌀가루의 주성분이 무엇입니까? 전분이죠. 녹말. 이 전분이 조청, 당으로 바뀌고, 술의 주성분이 알코올이죠. 전혀 다른 성분으로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식품 원료의 본질이 변화되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제조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는 식품 가공, 식품 제조 같이 혼용해 쓰지만 굳이 구분한다면 식품 가공과 제조는 다르다는 겁니다. 또 다른 비슷한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리, 요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는 그것을 쿠킹이라고 합니다. 쿠킹. 가공 제조는 프로세싱, 푸드 프로세싱, 테크놀로지, 매니팩처가 하는데, 이 쿠킹이라는 조리라는 용어는 과연 식품 가공 제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것은 기호성을 높게 해주는 방법으로 사람이 먹기 좋게 해주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는 조리라고 하는 거죠. 식품 가공 또는 제조와 조리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 가공 제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물론 기호성이 중요하겠죠. 맛이 없으면 소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장성입니다. 장기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면 가공할 수 없습니다. 조리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기호성을 높게 만들어서 즉석에서 소비하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조리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삼계탕을 끓이는 전문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당에서는 오늘 삼계탕을 끓여서 오늘 중에 판매를 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저장성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팔고 나면 내일 또 만드는 저장성이 고려되지 않는 기호성만을 요구해서 판매하고 있는 이러한 가공이 조리죠, 조리. 근데 식품 가공이나 제조에서는 삼계탕을 캔이라든가 파우치에 포장해서 장기간 상온에서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이런 저장 방법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런 저장성, 유통성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 안전성, 상품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식품 가공이고 조리는 기호성에 국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품 가공 또는 제조와 조리는 저장성, 편의성, 안전성 이런 상품성에 그 의미를 두기 때문에 조리하고는 상당한 차이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식품 가공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그 식품 가공을 하는 목적이 있겠죠. 다른 말로 이유가 있겠죠. 앞에서도 일부 언급했다시피 이 식품 또는 식품 원료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저장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품의 지리적, 계절적, 시간적 그 제한성을 극복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좀 더 가치 있고 좀 더 오랜 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식품 가공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극복해서 결국은 오랜 기간 동안 저장할 수 있는 저장성이 확보돼야 되고 또 쉽게 수송할 수 있는 수송성이 있어야 되고 또 편의성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안전성이 확보돼야 됩니다. 안전해야 되죠. 그 다음에 상품성, 기호성이 있어야지만 판매에 있어서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식품 가공의 목적은 결국은 지리적, 계절적인, 시간적인 그러한 제한성을 극복해서 좀 더 오랫동안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식품 가공을 하는 겁니다. 이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성분들이, 영양 성분들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물리,
화학적인 변화, 또 미생물이 번식하는 문제, 또 위생동물이 오염되는 문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품 또는 식품의 그 변폐 요인을 먼저 확인을 해서 식품 또는 식품 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저장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부터는 그 식품의 변폐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식품은 이제 우리가 크게 식품 또는 식품 원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이 호흡을 하고 있는 이 농산물이 있겠죠. 숨을 쉬고 있는 농산물, 벼라든가 콩이라든가 채소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이러한 카테고리에 속하는 식품이 존재할 수가 있고, 가공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가공식품이 존재할 수 있겠죠. 호흡을 하고 있는 농산물과 생명력이 이미 없어진 가공식품의 이 저장 원리는 전혀 다릅니다. 이 호흡을 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맨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 가공식품의 변폐 요인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식품에 대한 변폐 요인은 여러 가지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 물리적인 변화죠. 형태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운송 중에 형태가 손상을 입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변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화학적인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화학적인 변화들은 주로 효소에 의한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사과라든가 복숭아 껍질을 벗겨놓게 되면 색깔이 바뀌는데, 즉 갈변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상큼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변폐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사과라든가 복숭아라든가 감자의 껍질이라든가 절단면에 색깔이 갈변되는 경우는, 갈색화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것도 식품의 변폐 요인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면에 빵을 굽거나 과자를 굽거나 이런 장류를 생산할 때 이 갈색화 반응, 즉 갈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오히려 기호성을 높이기 때문에 빵과 과자, 장류를 만들 때는 이 갈변 반응을 오히려 유도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설명이 될 수가 있고, 사과, 복숭아, 감자를 절단했을 때 일어나는 갈변 반응은, 이것은 식품의 변폐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같은 갈변 반응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가공식품의 종류에 따라서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빵과 과자 장르의 경우 기호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갈변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고, 사과, 복숭아, 감자를 껍질을 벗긴다든가 절단하게 되면 오히려 갈변 반응이 변폐효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갈변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위생동물. 쥐라든가 파리라든가 바퀴벌레, 찐득이, 이와 같은 위생동물 또는 위생곤충의 오염에 따라서 식품이 변폐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공해물질에 대한 오염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질 오염이 된다든가 농약이라든가 비료성분이라든가 이 방사능 물질에 의한 오염이 식품의 변폐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이런 기생충이라든가 또는 유해한 식품 첨가물이 가공식품 제조 공정 등에 첨가가 되면 이것도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크게 식품의 변폐율로 작용하는 것이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의 번식이죠. 이 미생물의 번식에 의한 식중독 현상이 벌어진다든가 또 식품을 매개체로 전파되는 이런 전염병, 이런 그 식품을 매개체로 하는 이 변폐율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식품의 변폐 요인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물리적인 변화, 화학적인 변화, 위생동물에 의한 오염, 공해물질에 대한 오염, 기생충이라든가 유해 식품 첨가물이 잘못 첨가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식품의 변폐 요인을 설명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크게 문제되고 있는 것이 미생물이 번식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식중독이라든가 또 식품을 매개체로 전염될 수 있는 이런 전염병들이 식품의 변폐 요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가공식품의 저장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공식품의 경우는 호흡한 농산물과는 달리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가축이라든가 살아있는 어류라든가 살아있는 농산물 같은 경우는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여기에 가공식품의 그 변폐에 관련되는 변폐에 관련되는 요인들을 보게 되면 이 수분 함량에 따라서 미생물이 번식할 수도 있고 또 전분의 노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산소의 존재 여부, 또
가공식품 저장할 때 열에 의한 이러한 변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이제 미생물에 의한 이런 변폐 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고, 특히 미생물이 분비하는 이런 독소, 톡신에 의해서 가공식품이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또 효소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변폐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또는 앞에서 말한 효소적인 갈변도 있지만 비효소적 갈변에 의해서 가공식품의 변질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분에 의한 변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분에 의한 변질. 이것은 주로 건조식품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변질 요인들이죠. 건조식품을 보면 농산물의 경우는 쌀, 보리, 밀과 같은 곡류, 대두와 같은 두류, 건조 과실이라든가 채소, 농산물도 해당되고, 또 건조시킨 축산물, 건조시킨 수산물, 이 건조식품들이 결국은 일정 이하의 수분 함량으로 내려가야지만 변질이 일어나지 않는데, 잘못 건조를 시키게 되면 수분이 많다 보면 결국은 이 수분 활성도가 증가하게 되면, 적정선으로 컨트롤하지 못하면 미생물에 의한 이러한 번식이 일어나서 결국은 안전성을 해치기 때문에 가공식품으로서 이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생물이 결국은 이 수분 함량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것을 우리는 수분 활성도라는 용어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이 수분에 의한 변질 중에 전분의 노화가 있습니다. 전분이라고 하는 것은 포당이 알파-1,4결합과 알파-16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분을, 생전분을 먹게 되면 소화되기 힘든 형태가 되는데, 이것을 열을 가해서 호화를 시키게 되면 소화 흡수가 용이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냉장 보관을 하게 되면, 냉장고에 냉장 보관을 하게 되면 이 노화 현상이 벌어집니다. 즉 소화되기 어려운 형태로 전분의 구조가 바뀌는 거죠. 이때 이러한 가공식품의 수분 함량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로서 작용하는 겁니다. 수분이 적은 이 건조식품의 경우에는 냉장을 시켜도 노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수분에 의한 변질이 전분의 노화하고도 관계가 있다. 여러분들 식품화학 시간에 이러한 내용들을 다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가공식품의 경우 수분 함량이 30 내지 60%일 때 냉장 시에 노화가 가장 촉진된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건조를 시키게 되면 이 수분 함량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노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빵이라든가 비스켓 여러 가지 전분이 주성분되어 있는 건조 식품의 경우에는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저장 중에 노화 현상이 벌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라면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 라면을 끓이지 않고 먹어도 이미 유지로 다 튀겨놨기 때문에, 즉 호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소화흡세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가공식품의 변질에 관여하는 주된 요인 중에 첫 번째 수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산소에 의한 변질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지질, 유지의 산화입니다. 이런 지질 성분들이 산소를 흡수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이 산패 현상이 결국은 가공식품의 변질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땅콩이라든가 비교적 그 지질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이러한 식품 원료들이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함으로써 일어나는 산패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 밀봉을 해서 산소와 접촉을 방지하거나 아니면 탈산소제를 포장 용기에 넣어서 산소를 제거함으로써 산패 속도를 늦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지질의 산화도 있고 또 다른 식품 성분의 이러한 산화 현상이 벌어집니다. 뭐 비타민류라든가 천연 색소의 경우 이런 산소에 의해서 그 산화가 일어나서 성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열에 의한 변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열에 의한 변질은 열을 제거함으로써, 즉 냉장이나 냉동을 시킴으로써 변질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열을 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변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 냉장이나 냉동을 통해서 변질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냉해라는 게 있습니다. 냉해. 열대 또는 열대성 과체류를 어느 최적 저장 온도 이하에서 저장했을 때 발생하는 생리 장애를 말하는 거죠. 그것을 냉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뭐 chilling injury. 다른 말로는 뭐 cold injury. 이런 냉해를 입어서 색깔이 갈변된다든가 또 붉은 반점이 발생한다든가 또 표면에 어떤 손상을 입어서 기호성을 떨어뜨리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나나를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또 냉동을 시키면 색깔도 변하고 물성이 전혀 다른 식으로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저온에서의 이제 변질을 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냉동을 시키지 않으면 미생물이 번식을 해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적절한 온도 범위 이하에서 식품 또는 식품 원료를, 특히 가공식품을 건조를 해야지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가열에 의한 변질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를 보게 되면요, 탄수화물, 당류가 결국 열을 받아서 이 갈변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갈변 반응이 앞에서 얘기한 대로 빵이나 과자 만들 때는 그 기호성을 높이기 때문에 이 갈변 반응을 유도해서 더 진행시키도록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과, 감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갈변 반응을 일으켜서는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열된 반응 중에 탄수화물의 갈변이 나올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단백질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가열을 통하면 단백질이 변성되어서 점도가 증가한다든가, 용해도, 물에 녹을 수 있는 단백질의 그 용해 정도가 감소하거나, 또 생리활성, 효소의 경우 효소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열을 받아서 그 생리활성, 즉 활성이 저하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단백질의 색이 그 변색이 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장 중이나 가공 중에 이러한 탄수화물 또는 단백질의 변화를 최소화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지질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또 비타민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색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고, 향기 성분이 변화돼서 가공식품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가공식품의 변질에 대해서 작용하는 요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미생물에 의한 변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생물이 가공식품에 번식을 해서 가공식품을 변질시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미생물, 여러분들이 식품 미생물학 시간에 이미 배웠듯이 이 미생물이라는 범주는 굉장히 다양하죠. 토양에서 발견되는 토양 미생물이 있고, 또는 가축의 분뇨로부터 나오는 이러한 미생물도 있고, 또 수질에서 또는
공기 중에서 발견되는 이런 미생물이 있고, 또 동물체나 인간을 비롯한 이런 동물체에서 발견되는, 즉 이 병원성 미생물도 있습니다. 또 식품에서 발효와 부패에 관여하는 이러한 식품 미생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적인 미생물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식품의 발효와 부패에 관여하는 이런 식품 미생물을 여러분들이 이미 2학년 때 배운 거죠. 발효와 부패에 관여하는 식품 미생물에 대해서 이미 수업을 들었고, 식품을 매개체로 전염되는 전염성 미생물에 대해서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등에 대해서 식품위생학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가공식품의 변질에 관여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이 미생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식품 미생물이에요. 즉 발효는 아니고 부패에 관여하는 미생물이 가장 큰 변폐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미생물은 일반 동물과 식물하고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살아있는 생명체를 우리가 생물이라고 하죠. 여기에는 인간을 비롯한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미생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과 식물과는 달리 미생물은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동물과 식물은 산소 없이는 그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동물과 식물은 건조를 시키게 되면 다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동물과 식물을 특히 냉동을 시킨 후에 해동을 시켰을 때는 그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미생물은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산소 융화와는 관계없이 생존이 가능하다. 물론 산소가 있어야지만 생육하는 미생물 종류도 있지만 산소가 없어도 생육을 하거나 오히려 산소가 있으면 사멸되는, 죽는 그러한 특이한 미생물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생물을 건조시킨 다음에 적절한 수분을 공급해주면 다시 살아납니다. 건조 후에 살아날 수 있고, 세 번째는 미생물을 냉동을 시켰다가 해동을 시키면 다시 살아나는, 이와 같은 점들이 동식물과 미생물을 구분하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공식품의 저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미생물의 특성을 이해해야 되고, 이런 미생물들을 각각 어떻게 컨트롤을 해야지만 가공식품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원생 여러분, 수업 잘 들으셨나요? 대면 수업을 통해서 더 나은 수업을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벗고자 하는 일 열심히 같이 노력합시다.